1940년 5월 27일 오전 5시 47분, 잭 처칠 대위는 무너져가는 돌담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르핀의 마을 근처였습니다. 그는 5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아침 안개 속으로 전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칠은 33살이었고 영국 원정군 맨체스터 연대 소속이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의 정격전은 17일 만에 프랑스를 괴멸시켰습니다. 30야드 떨어진 곳에서 독일군 하사가 순찰대를 이끌고 전진했습니다. 독일군은 소총을 준비한 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영국군을 영국 해협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처칠은 등에 묶인 6피트 길이의 영국 장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병사가 중세시대의 무기라고 속삭였습니다. 표준 교리는 소총, 수류탄 또는 현대적인 어떤 무기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처칠은 대신 낚싯바늘 모양의 화살을 장전했습니다. 독일군 하사는 25야드 떨어진 곳으로 개활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야드까지 더 전진했습니다. 처칠은 서서 활 시위를 귀까지 당겼습니다. 활은 80파운드의 장력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는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화살은 하사의 몸 중앙을 맞췄습니다. 그 남자는 소리 없이 쓰러졌고 땅에 닿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처칠은 자신의 스코틀랜드 브로드소드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호였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소총으로 사격했습니다.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화살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전에서 기록된 마지막 장궁 사살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병사들이 심리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영국군은 처칠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지휘관들은 화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동료 장교들은 뒤에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5년 후 독일군 포로들은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검과 활을 든 미치광기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방군 정보부는 그에 대해 병사들에게 경고하는 특별 브리핑을 만들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자신도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중세 무기를 든 광인이 이끄는 특공대 습격 이후 3만 명의 병력을 노르웨이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미친 잭이라고 불렀고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1940년 영국에서는 상황이 재앙적이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프랑스를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정격전, 즉 번개처럼 빠른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판저사단은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방어선은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33만 9천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덩케르크에서 철수했습니다. 이것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2,472문의 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6만 4천 대의 차량과 7만 6천 톤의 탄약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통계는 단순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독일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잭 처칠에게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1940년 5월 맨체스터 연대 소속의 처칠 중대는 필사적인 후방 방어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퇴각을 엄호했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이 해변에 도달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부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거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표준 영국 보병 교리는 엄폐물 뒤에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원 사격을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압도당했을 때는 질서정연하게 퇴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처칠은 이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규정을 위반하는 3가지 물건을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에는 6피트 길이의 영국 장군기 포함되었으며 80파운드의 장력이었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200야드였습니다. 그는 또한 클레이백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식 바구니 손잡이 브로드소드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30인치의 날카로운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이랜드 백파이프 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지휘관은 도버에서 그것들을 압수하려 했습니다. 그 장교는 처칠 대위가 중세 무기를 전쟁에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칠은 웃으며 칼 없이 작전에 나서는 장교는 부적절한 복장을 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휘관은 그가 무기를 계속 소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지휘관은 총격전이 시작되면 처칠이 그것들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휘관은 틀렸습니다. 전쟁 전 사람들은 잭 처칠이 단지 괴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906년 9월 16일 영국령 실론 콜롬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식민지 토목 기술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홍콩에서 자랐고 맨섬의 킹 윌리엄스 대학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는 1926년에 샌드허스트 왕립군사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연대 소속으로 버마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의 대부분의 장교들은 카드놀이를 하거나 더위에 대해 불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칠은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그는 랑군에서 인도푸네까지 1500마일을 달려 통신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제대로 된 도로는 없었고 단지 철로와 정글 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물소와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는 캐머런 하이랜더스 연대의 파이프 군악대장에게서 백파이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 3시에 연습하여 대대 동료들이 반란을 위협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는 궁수를 시작했고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1936년 처칠은 군대를 떠났습니다. 그는 싸울 전쟁이 없어 너무 지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신문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또한 런던에서 남성 모델 일도 했습니다. 그의 조각 같은 얼굴과 6피트 1인치의 키는 그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궁술 기술을 사용하여 1924년 영화 바그다드의 도적에 출연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역할이었고 단지 화살을 쏘는 것이었지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처칠은 알더샷 군악제에서 군악 백파이프 대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인이 스코틀랜드인의 악기로 스코틀랜드인들을 이긴 것은 작은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 궁술 선수권 대회에서 영국을 대표했습니다. 그는 79명의 경쟁자 중 26위로 마쳤습니다. 그러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처칠은 다음 날 맨체스터 연대에 재입대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르핀의 근처의 독일군 순찰대는 빠르게 죽었습니다. 한 명의 하사는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처칠의 부하들은 4명의 소총수를 쏘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언가가, 즉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독일군은 화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중세적이고 야만적이며 섬뜩했습니다. 장궁은 사수가 가까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사수가 최대 200야드 이내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영국군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독일군 지휘관들은 영국군이 고대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리적 효과는 상당했고 병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한 명의 붙잡힌 독일군 병사는 신문관에게 자신들이 현대적인 군대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화살을 보았고 영국군이 또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칠은 영국군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예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소총, 수류탄, 포병에 맞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위협을 알고 위험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사상자를 감수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검과 활을 든 남자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1940년 6월 처칠은 덩케르크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해변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의 활과 화살은 자전거 프레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등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백파이프는 한 팔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사 보병 여단의 전사 기록에는 안심할 만한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칠 대위가 승선하는 동안 활과 화살을 들고 해변을 따라 지나가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처칠은 즉시 새로 편성될 특공대라는 부대에 자원했습니다. 이 새로운 부대는 독일 점령 유럽에서 특수작전과 기습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 임무들은 높은 위험과 많은 사상자를 수반했고 모든 대원들은 자원자들이었습니다. 처칠의 지원선은 6시간 만에 수락되었습니다. 처칠은 자신의 중세 무기를 영국군의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1941년 12월 27일에 궁술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노르웨이의 보그스웨이 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독일 수비대, 해안포대, 그리고 어유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들은 독일 폭발물용 글리세린을 생산했습니다. 처칠은 제3특공대의 부사령관이었습니다. 105명의 병사들이 그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말로웨이 섬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섬에는 내문이 독일 해안포, 50명의 독일군 병력, 그리고 대공포 진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성공할 확률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전 8시 50분 영국 해군 소속 함선 케냐호와 4척의 구축함이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6인치 포탄이 말로웨이를 강타했습니다. 연기와 불이 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군 포격은 15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륙정은 해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처칠은 선두 상륙정의 뱃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그들 주위로 부딪혔습니다. 새벽빛이 구름을 뚫고 비추었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총은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처칠은 백파이프를 꺼냈습니다. 한 특공대원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칠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적절한 군사작전에 어울리는 군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머런 가문의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전쟁곡으로 크고 무시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상륙정은 해변에 닿았고 경사로가 내려왔습니다. 처칠은 해안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맥파이프는 울부짖었고 그의 브로드소드는 그의 빈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105명의 병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말로웨이의 독일군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웨이의 독일군 지휘관은 대위 베보였습니다. 그는 3년의 전투 경험을 가진 동부전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2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싼강경으로 영국 상륙정이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표준적인 특공대 공격을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치명적이며 전문적일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백파이프를 연주하고 검을 휘두르는 광인을 보았습니다. 베버는 나중에 신문관들에게 그것이 속임수나 주의를 돌리려는 행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방향에서 진짜 공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방향은 없었습니다. 처칠은 부하들을 이끌고 독일군 진지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백파이프 소리가 절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공대원들은 전진하면서 사격했습니다. 독일군은 베테랑이었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대신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2초 혹은 3초 동안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처칠의 부하들이 거리를 좁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심리적 효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의 훈련은 질서, 규율,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병사들은 현대전이 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적이 무엇을 할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파이프와 검을 든 이 남자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방어병들은 무너졌습니다. 일부는 즉시 항복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소수는 싸우려 시도했지만 빠르게 죽었습니다. 처칠의 부대는 11분 만에 내문이 해안포를 점령했습니다. 막사는 14분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탄약고는 18분 만에 확보되었습니다. 영국군의 총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5명의 독일군이 사망했고 23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속도는 처칠의 지휘관인 존 던포드 슬레이터를 포함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던포드 슬레이터는 보그소웨이 마을에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독일 산악 부대원들은 동부 전선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많고 강인하며 시가전에 능했습니다.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독일 저격수들이 모든 건물에 있었습니다. 던포드 슬레이터는 무선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처칠은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브로드소드는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바빠서 백파이프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한 독일 저격수가 호텔 창문에서 처칠에게 총을 쏘았지만 빗나갔습니다. 처칠의 부하들은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그 저격수는 뛰어내렸고 처칠은 그를 직접 생포했습니다. 또 다른 독일군 진지는 창고에 있었습니다. 기관총 진지가 2개의 영국군 분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처칠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대신 검을 높이 들고 비명을 지르며 돌격했습니다. 독일군은 그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검을 들고 기관총을 향해 달려드는 미치관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칠의 부하들이 그들을 쏘았습니다. 오후 2시경 전투는 끝났습니다. 독일군은 사망자 120명과 포로 98명을 포함했습니다. 영국군은 사망자 17명과 부상자 5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습작전은 모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4개의 공장을 파괴했습니다. 10척의 선박을 침몰시켰습니다. 또한 독일 해군 암호의 완전한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향은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941년 12월 28일에 아처리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영국군의 기습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는 속도와 공격성, 그리고 심리적인 전술을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노르웨이 전역을 바꾼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틀러는 3만 명의 추가 병력을 노르웨이로 파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의 부대였습니다. 이 병력은 동부 전선에서 절실히 필요했지만 전환되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히틀러는 영국군이 노르웨이 북부를 침공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스웨덴과 핀란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전선을 열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국군은 그러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그소의 기습은 영국군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그를 확신시켰습니다. 이는 처칠과 같은 지휘관 아래에서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3만 명의 독일 병사들이 소련과의 전투에서 차출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오지 않을 침공에 대비하여 노르웨이에 주둔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백파이프와 칼을 든 한 명의 광인이 이끈 한 번의 특공대 기습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전략적 영향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1943년 7월 시칠리아 처칠은 제2특공대를 지휘했습니다. 200명의 대원들이 그의 휘하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들은 시칠리아 동해안의 카타니아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물을 헤치며 상륙했습니다. 이 장비에는 대검, 화살이 든 장궁, 그리고 백파이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그의 방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방식이 효과적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943년 9월 이탈리아 살레르노 미국 46번째 보병사단은 닷새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시가전을 견뎌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300명의 포로를 잡았습니다. 독일군은 미군 진지를 내려다보는 3개의 언덕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관측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포격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군은 이 언덕들을 신속히 확보해야 했습니다. 영국 제2특공대와 제41특공대가 임무를 받았습니다.
처칠은 이어서 한 가지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그것은 특공대 교범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준적인 야간 특공대 교리는 은밀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조용히 보초를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전에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처칠의 계획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200명의 대원들을 6개의 평행한 종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45m 간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포도밭과 바위 지형을 가로질러 언덕 위로 진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5분마다 코만도라고 외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장교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LG 포레스터 대위는 그것이 독일군에게 경고가 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처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군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밤에 언덕 꼭대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고요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은밀한 영국군의 기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방향에서 코만도라는 외침이 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방향에서 코만도가 들립니다. 이어서 세 군데 더 다른 방향에서 코만도가 들립니다. 영국군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포위된 것일까요? 독일군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의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서로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다른 일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총을 쏘았습니다. 처칠과 그의 부하들은 혼란 속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처칠은 몰리나 마을 외곽에 있는 독일군 관측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돌 건물 하나였습니다. 81mm 박격포 병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3명의 소총수와 1명의 하사도 있었습니다. 처칠은 레오펠 상병이라는 1명의 상병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 2명의 병사가 요새화된 진지에서 독일군 6명을 마주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처칠은 대검을 뽑았습니다. 그는 레오펠에게 소총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문을 걷어찼습니다. 처칠은 독일군 하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사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사를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처칠은 그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한 영국 장교가 중세시대 칼로 자신들의 하사를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칠은 그들을 밖으로 행진시켰습니다. 그는 또 다른 독일군 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도 박격포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포로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술은 다시 성공했습니다. 처칠과 레오펠은 진지에서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을 마치 학동처럼 모았습니다. 90분 후에 그들은 42명의 독일군 병사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완전한 박격포 병력 2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처칠은 그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포로들은 놀이쇠가 제거된 자신들의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독일군 병사들은 수레에 실려 옮겨졌습니다. 처칠은 나중에 그것이 나폴레옹 전쟁 시대의 한 장면 같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 작전으로 뛰어난 복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칠은 전투 중에 자신의 대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몰리나 어딘가에 칼을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산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는 독일군 진지들을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칼을 되찾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길을 잃은 미군 순찰대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독일군 전선으로 곧장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사관은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처칠은 그에게 자신이 이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3번째로 그를 위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칠이 붙잡은 42명의 포로들은 신문 중에 진술했습니다. 한 독일군 병사는 그가 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칼을 휘두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병사는 처칠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독일군 병사는 폴란드, 프랑스, 러시아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든 영국 장교가 혼자서 포로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칠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 특공대에 맞서는 독일군 부대들은 심리 브리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고문에는 영국군이 비전통적인 장교들을 고용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들은 표준적인 전술을 가정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병사들은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규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처칠의 이름은 베르마흐트 정보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존 처칠 소령으로 식별되었습니다. 그는 매드 잭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들은 그가 중세 무기를 사용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자신의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공격적이고 매우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 노력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5월 유고슬라비아 처칠은 요시페우 티토의 파르티잔을 지원하는 특공대원들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아드리아 해의 비스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은 인근의 브라치 섬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처칠은 브라치 섬을 기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독일군 진지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그들의 작전을 교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임무를 위해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여기에는 제43 특공대, 제40 특공대, 그리고 1,500명의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이 포함되었습니다. 상륙은 저항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칠은 이어서 독일군 포 진지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런 중무장된 요새 진지였습니다. 파르티잔들은 공격을 다음 날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칠과 제43 특공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개활지를 가로질러 돌격했습니다. 독일군의 박격포, 기관총, 포병이 그들에게 발포했습니다. 처칠은 선두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자신의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43 특공대는 첫 91m에서 전력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처칠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단 7명의 대원만이 그와 함께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처칠은 그곳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Will ye no come back again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무기를 발사하며 전진했습니다. 처칠은 계속 연주했습니다. 수류탄이 그의 옆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로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붙잡은 독일군 병사들은 그를 처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병사는 나중에 이미 죽은 사람만이 처칠이 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병사는 자신들이 유령을 죽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군은 그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진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신문을 위해 그를 베를린으로 보냈습니다. 베를린 신문관들은 처칠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이곳은 특수수용소 A였으며 저명한 포로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처칠은 1944년 9월에 탈출했습니다. 그는 영국 공군 장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조망 아래와 배수구를 통해 기어갔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발트해를 향해 201km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로스토크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곳은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오스트리아의 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1945년 4월, 처칠과 140명의 다른 저명한 포로들은 티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슈츠슈타펠 병력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포로들은 처형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 장교들에게 자신들의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비하르트 폰 알벤슬레벤 대위가 메르마흐트 병력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슈츠슈타펠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슈츠슈타펠은 따랐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포로들은 석방되었습니다. 처칠은 150km를 걸어 이탈리아 베로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군 기갑 부대를 만났습니다. 미국인들은 처음에 그가 영국인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강제 수용소를 탈출하여 오스트리아를 가로질러 걸어왔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는 지휘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옥스퍼드 영어 발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1945년 5월 8일에 끝났습니다. 처칠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일본과의 전투가 계속되던 버마로 즉시 전출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인도에 도착했을 무렵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처칠은 그 미국인들이 없었다면 전쟁이 10년 더 계속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전쟁 후 군사 분석가들은 처칠의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심리적 교란,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개인적인 대담함이었습니다. 현대 군인들은 현대전을 위해 훈련합니다. 그들은 총알, 수류탄, 포병에 대비합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처칠은 그들이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궁은 당신이 가까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화살을 쏠 만큼 가까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칼을 사용할 만큼 가까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백파이프는 공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울리는 지형에서 위치를 파악하기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의 근원을 의심했습니다. 칼은 근접전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82m 밖에서 가해지는 비인격적인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박전, 대면 전투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처칠에게 항복했던 독일군 병사들은 같은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알아내려 하기보다는 항복했습니다. 그것이 심리전의 정의입니다. 오늘날 왕립사관학교 샌드허스트에서는 교관들이 처칠의 아처리 작전 기습을 가르칩니다. 특히 그들은 그가 심리적 압력을 사용하여 병력의 효율성을 배가시킨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교훈은 예측 불가능성이 무기임을 가르쳤습니다. 혼란 또한 무기로 기능합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알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대 특수작전 부대들은 심리작전을 위해 훈련합니다. 그러나 처칠은 우연히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적들을 위협하기 위해 장궁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활 쏘기를 좋아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독일군을 겁주기 위해 백파이프를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음악을 사랑해서 연주했습니다. 그는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 브로드소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대로 옷을 갖춰 입은 장교라면 칼을 들고 다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부수적인 효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칠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그는 수훈 훈장과 추가 표창, 그리고 무공 십자 훈장과 추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하이랜드 경보병,
제1대대 작전 장교가 되었습니다. 1948년 4월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다사 병원 수송대가 아랍군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처칠은 12명의 병사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엄호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700명의 유대인 의사와 환자, 그리고 직원을 대피시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교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교전했습니다. 처칠은 1959년 53살의 나이로 군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낙하산병이 되었습니다. 그는 50살에 낙하산병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서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서핑보드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는 3번 강에서 1.5m 높이의 헤이를 탔습니다. 그는 이것을 달성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템스강에서 석탄 증기선을 운항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또한 무선 조종 모형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 로자먼드와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온화하고 친절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면 당신을 쏠 가능성이 적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잭 처칠은 1996년 3월 8일 잉글랜드 서리에서 89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이전 특공대원들과 특수작전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노르웨이 무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예식으로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브로드소드, 그의 백파이프, 그리고 그의 장궁은 현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국전쟁 박물관, 국립육군박물관, 그리고 국립해군 항공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왕립 노르웨이 탐험가 클럽은 처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이자 모험가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 3월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전투 기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처칠은 삶은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모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칙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괴짜처럼 행동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지루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훈장들은 런던의 제국전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개의 수훈 훈장과 2개의 무공 십자 훈장이 포함됩니다. 그는 또한 버마 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별 훈장, 프랑스 및 독일 성 훈장, 그리고 전쟁 메달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진 한 장도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해변에 있는 처칠을 묘사합니다. 그는 칼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는 훈련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칼 없이 전투에 나서는 장교는 부적절하게 옷을 입은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기록된 마지막 장궁 살상은 1940년 5월 27일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레피네트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잭 처칠 대위가 한 독일군 하사를 쏘았습니다. 그 단 한 발의 화살은 군사 전략가들이 심리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화살이 총알보다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두려움은 망설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망설임은 사상자를 만듭니다. 처칠은 현대 전쟁이 단지 우월한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우월한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군은 더 나은 탱크와 더 나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1940년에 더 나은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잭 처칠이 없었습니다. 칼을 들고 기관총 진지를 돌격한 남자, 포화 속에서 상륙하며 백파이프를 연주한 남자, 한 명의 하사와 함께 42명의 적을 포로로 잡은 남자, 강제 수용소를 2번 탈출한 남자, 중세 무기가 쓸모 없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남자. 무기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당신도 감동시켰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구출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순전한 대담함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꾼 병사들을 조명합니다. 이것들은 실제 사람들과 진정한 영웅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또는 호주에 계신가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인도, 필리핀, 그리고 그 외 지역의 시청자들도 환영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가족 중 누가 복무했는지 알려주세요. 단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잭 처칠 중령과 제2 코만도 대원들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원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